해지권을 인정한 것은 어떤 채무라고요? 보증인을 보호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해지권을 인정한다는 예외적인 판결입니다. 근데 이건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칙만 기억하세요. 예? 원칙만 기억하시라고요. 원칙만 기억하시고, 지금 방금 제일 밑에 여러분 그 19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판례는 예외적인 판결인데 해설에도 제가 써놨는데, 그 예외적인 판결은 뭐냐? 한 번 더 얘기하면, 원래는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는 해지권 인정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임원이었던 그 보증인을 보호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극히 예외적으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예? 단서가 붙어 있어요. 특히 극히 보호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정 변경 원칙을 적용해서 꼭 이 밑에 것처럼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그 판례인데요. 이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다 기억하면 막 그냥 꼬여버립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자 항상 근자의 시험에서는 각종 국가고시에서 뭔만 물어본다고요? 요렇게 간 거 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그렇게만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가 지금 좀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판례가 사정 변경으로 한 계약 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갑하고 을이, 갑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건물이 한 10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런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뭐 1억 주고 그다음 중도금을 2개월 뒤에 5억을 중도금으로 치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중도금 지급 일자가 지금 다가왔어요. 5억 치러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갑을 만나서 뭐라 하냐면 나 이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나한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 어떤 사정이라고 물으니까 중도금, 자금 조달, 그러니까 매매 대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요즘 DTI니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의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정부 시책에서 강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나는 처음 계약할 때는 중도금, 잔금, 대출 받아가지고 충분히 난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난 생각했는데 내 신용 상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5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출이 막혀버렸다. 그래서 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 계약 해지하고 내가 줬던 계약금 좀 돌려주시오. 자, 지금 을이 사정 변경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신의칙 중 분칙인 사정 변경 원칙, 자신의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이유로 들어서 주장을 합니다. 이거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을의 해제권, 계약의 해제, 매매 계약의 해제입니다. 이 해제권 행사는 이것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극히 어떤 사정입니까? 자기의 개인적 사정이요. 자기의 주관적 사정이요. 그래서 이 사정 변경 원칙은 거기 보시면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또 밑줄 부분 보세요. 이때 사정이라 함은 사정 변경의 원칙의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객관적 사정이어야 되고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응? 자기 혼자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나 계약한 거 파기하겠다. 이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 그래서 거기 종래 판례는 하고 이제 거기 해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설 나와 있습니다. 해설도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판례가 좀 많은데 오른쪽에 보면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될 때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거 설명 혹시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었죠. 예.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앞부분에 네, 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판례 있었어요. 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퇴직금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 이의를 달지 않고 또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 세월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그 당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자, 중복된 21페이지 다시 돌아오면 제일 위에 판례는 여러분 아까 나왔던 그 16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판례와 같은 유형입니다. 자, 거기도 가로는 치고 가시죠. 2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밑줄 부분에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자, 가로칩니다.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에다가 가로 채워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 측이나 금반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설명했죠. 지금 줄 쳐져 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22페이지. 22페이지. 자, 22페이지 조금 어려운 판례 마지막으로. 자, 시작하자마자 고비입니다. 조금 어려운 판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면 앞으로 또 몇 번 반복될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갑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부분에서 소멸시효 공부할 거거든요. 채권자가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채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에 소멸시효라는 것이 걸린다, 그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쉽게 여러분 처음 소멸시효 설명할 때 외상술값의 소멸시효는 1년이고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뭐 주로 이제 노동의 대가의 임금 채권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보통 이제 돈 빌려주고 받고 그냥 뭐 갑과 을 사이에 돈 대여금이라 그러죠.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은 10년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어떤 권리냐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다 달라요. 20년,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소멸시효에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을이 자꾸 뭘 하냐면 돈은 갚지는 않고 변제기는 도래됐는데 갚아야 될 시기는 도래됐는데 을이 뭘 하냐면 나 꼭 갚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행사가 불행사 상태가 지속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믿고 안심을 하고 있어요. 방심이었지, 안심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시효가 딱 완성되니까 바로 채무자가 돌변해가지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 이제 갚을 필요가 없게. 왜?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갚을 필요 없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신의 측에 어긋난 행위가 아니냐.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밑줄 부분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시효를 원용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소리. 태도를 보여서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였다. 신뢰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밑줄 이제 와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누가요? 채권자 채무자 중에 누가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판례가 참 문장 자체가 기니까 오늘 이제 밑줄 부분만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면 갑의 토지 속에 을의 토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이제 도로입니다. 근데 이제 공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한번 설명 그냥 부담 없이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공공적인 도로. 그러니까 을의 토지는 도로를 끼고 있지 못한 갑의 토지 안에 이제 들어있는 땅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동산 학에 쓰는 이런 땅을 맹지라 그러거든요. 그죠? 맹지. 맹지. 그러니까 눈 감긴 토지. 맹지를 하는데 민법상의 판례. 우리 민법상의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또 민법 교수들은요, 학자들은요, 맹지라는 표현 안 씁니다. 이건 부동산학에서나 쓰는 용어지, 민법 학자들은요, 뭐라 하냐면 포위된 토지라 그럽니다.
이렇게 포위가 됐다. 그죠? 그래서 이 도로를 끼고 있지 못한 이 포위된 토지라 그럽니다. 자, 이제 물권법 가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 물권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위된 토지 소유자가 자, 갑의 토지를 이렇게 통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가 통행. 그러니까 갑이 어느 날 화가 났어요. 자기 땅 밟고 다니면서 한 번도 뭐 양해를 구한 적도 없고 좀 뭐 미안한 기색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갑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괜히 이제 부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을을 상대로 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했냐면 내 땅 밟지 말아라. 근데 쉽게 말해서 내 땅 밟지 마라. 내 땅 왜 허락 없이 다녀? 밟지 마.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여러분 물권법으로 가면 정식의 그 명칭이 뭐냐면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물권적 청권 중에서 이제 세 개 권리 모습 중에 하나가 있어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권. 자, 소유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말은 어렵게 했지만 이게 물권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지금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지금 부담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권은 물권적 청권이라 해서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을 지키고자 빼앗기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지키고자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이런 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 내 땅 밟지 마라. 이 소리. 자, 과연 이 갑의 을을 상대로 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권 행사하니까 을이 전혀 반응도 안 보이거든. 전혀 을이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결국 뭐냐? 그래도 계속 다녀. 그래서 막 바리케이트 치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둘이 싸움이 붙어갖고요. 결국 갑이 안 되겠다. 내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의 소송. 청구의 이 권자 떼고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이 원고, 을이 피고. 자, 이제 소송 제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소송으로 제기되면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 판결을 내려줘야 될 텐데, 다툼이 들어왔으니까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과연 갑의 이 권리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 지금 밑에 보면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요건이 나옵니다. 요건이 가로 1, 가로 2, 가로 3,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번까지 나와 있는데, 1, 2번을 여러분 묶어서 뭐라고 쓰시냐면요. 객관적 요건 이렇게 쓰세요. 제일 밑에 가로 1, 2, 3번 있잖아요. 가로 1번, 2번까지 묶어서 객관적 요건. 이 소리가 뭐냐면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 메모하시더라도 귀는 항상 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자 가로 1번이 뭐냐면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서 일단 권리 남용이 되려면 갑이 을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한다. 행사했죠, 지금?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라는 권리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리 행사가 사회성, 공공성. 자, 말이 좀 좀 어려운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성, 공공성에 어긋나야 한다. 반할 것. 반할 것. 그래서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갑의 권리 주장이 이게 사회성, 공공성에 반한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이 뭐냐면요. 주관적 요건인데 그건 가로 3번 옆에다 쓰지 마시고 가의 목적이 존재할 것 가로 속에 보면 이 요건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그게 밑줄 주관적 요건으로서 반드시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학설의 통설적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 자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갑이 을을 해칠 해가 뭐예요? 해를 줄 이런 의사가 이런 목적이 있었어야 한다. 갑에게 이걸 우리는 무슨 요건이 하냐면 주관적 요건이랍니다. 주관적 요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법 교수들의 통설적 견해는 3번 요건은 필요 없다. 이거 없어도 그러니까 갑이 을을 해를 끼칠 생각을 갖고 이런 권리를 행사했든지 말든지 아니든지 이건 필요 없고 일단 권리 행사가 있고 그 권리 행사가 사회성 공공성에 어긋나면 그것만으로 뭐가 된다? 권리 남용이 된다. 그럼 1, 2번만 있으면 권리 남용이 된다는 게 통설적 입장입니다. 뭐 이해는 하시죠? 이해는 되죠?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가보면 판례의 태도는요. 판례의 태도는 어디다 밑줄 치느냐면요.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례는요. 학자들의 견해는 객관적 요건만 갖추면 권리 남용이 된다. 그럼 권리 남용이 됐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좀 이따 공부하고 일단 권리 남용 자체가 되려면 1, 2번만 갖추면 된다. 이게 민법 교수들의 통설적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일관성이 없어요. 객관적 요건만을 강조한 판례도 있고 주관적 요건만을 강조한 판례도 있고 이 두 개를 동시 요구한 판례도 있고 선택적으로 요구한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데 근자 최근의 판례의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 태도란 말 있죠. 주류적 태도란 소리가 뭐냐면 지금의 경향 판례의 경향은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모두 필요로 하는 이런 입장을 주어 있다. 가볍게 밑줄 칩니다. 자, 제가 가볍게라고 표현하면요. 앞으로 가볍게 이렇게 밑줄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출제가 될 가능성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복습할 때 꼭 읽어는 주십사라고 당부하는 부분이 가볍게입니다. 자, 그래서 그 판례의 태도의 두 번째 줄에 대체로, 자, 여러분, 대체로 하고 시작됩니까? 밑줄 치세요. 가볍게. 자, 뭐라고 돼 있죠?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주류적 태도이다. 이게 판례의 주류적 태도입니다. 자, 됐고. 남용의 효과. 자, 남용 효과. 가로 1, 2, 3 옆으로 묶어서 별. 자, 드디어 또 별 나왔어요. 자, 그게 뭐라 되어 있냐. 자, 제가 칠판에 쓰지 않을게요. 바로 가로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청구권 행사 가로치고, 청구권 행사 가로치고 남용되면, 자, 법원 조력하지 않는다. 밑줄. 법원 조력하지 않는다. 끝에 가로 속에 뭐라 되어 있어요? 주장 배척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칠판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갑의 을에 대한 무슨 행사죠? 소유물 방해 제거 뭐라고 되어 있죠? 청구권. 청구권 행사가 남용이 되면, 이것이 남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건 결국 뭐냐면 이 갑의 을에 대한 이 소송이 있죠. 이거 기각됩니다. 기각. 법원이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를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자, 물권법 가면요. 그냥 참고로 지금 들으세요. 조문 이런 숫자 지금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219조에 가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나옵니다. 자, 물권법 8문제 나오죠?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민법 총칙은 24문제 나오죠? 이건 뭐 우리 첫날 여러분하고 이제 잡을 때 표현했는데, 물권법, 총칙 공부할 때는 물권법, 채권법이라는 언급이 자주 나와. 그랬을 때, 자, 각 간간히 그럴 겁니다. 물권법은 8문제 나오고, 채권법 8문제 나오는데, 바로 8문제짜리인 물권법 중에 하나의 내용이에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유권 쪽에서 나오는데요. 자,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주위 토지 통행권.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살짝 되뇌어 보시면요. 나중에 기억하는데 또 도움되죠? 주위 토지 통행권.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타인의 토지를, 자, 이건 그냥 부담 없이 듣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 즉 인접 토지를 통과할 수 있다. 통행할 수 있다. 자, 인접 토지를 통행할 때는 인접지 소유자가 받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통행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주위 토지 통행권을 그림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이렇게 그립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땅 그냥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의를 갖추어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갑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침해하지 않게끔, 그죠? 너무 이렇게 갑의 집 앞으로 그냥 거실 앞으로 이렇게 통창이 있는데, 막 그냥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뭐 거실 내부 들여다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 나중에 물권법 가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를 통과할 수 있다. 통행할 수 있다. 단 통행하고자 할 때는 인접지 소유자가 받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통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정도만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민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이 두 사람은 민법을 모르거든요. 두 사람 민법 공부해본 경험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바리케이트 쳤다 해도 갑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거든. 시골엔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시골 가보면. 네? 그 인심 좋은 시골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아주 동네가 시끄러워요. 예,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난 새벽에 나가보면 진짜 뭐 돌 쌓아놓고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보면. 예, 그런데, 자,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 219조는 이런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청구권이, 시간 아껴야 됩니다. 자, 청구권이 남용이 되면 했죠? 자, 끝에 뭐 밑줄 쳤어요?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장을 배척한다. 이건요, 쉽게 말하면 소송 제기하면 기각당합니다. 갑이 집니다, 이거. 자, 그 다음 뭐 있어요? 여러분, 형성권이 남용이 되면 있죠? 자, 형성권 행사가 남용이 되죠? 거기도 어디까지 가로치느냐? 응? 가로 2번. 형성권 행사 가로치고 남용이 되면. 자, 밑줄 칩니다. 그 다음에 효과 발생이 부정. 그것도 밑줄 치세요. 효과 발생 부정. 자, 밑줄 치고요. 이건요, 어떤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판결에.
자, 갑이 건물을 을한테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형 공장 이런 거 있죠. 응? 거기 이제 이 을이 들어와서 이제 공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을이 지금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열심히 뭐 했는데 하여튼 뭐 이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부도 위기에 지금 놓였습니다. 자, 그래서 을은 이제 이 공장을 임대를 얻으면서 보증금 1억을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을은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이 임대차 기간 끝나면 이제 보증금 돌려받아서 자기 직원들의 위로금이라도 챙겨줄 요랑으로 이것에 이제 마지막 이제 1억 남아있는데 이걸 이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끝나고 이제 회사는 다 정리됐고 이제 나가려고 해서 임대인한테 건물주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했거든. 보증금 반환 채권 자 1억 이제 돌려주십시오. 저 나가겠습니다. 딱 했더니 갑이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면서 상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합니다. 상계라는 것은요. 상계권이라는 이 권리는요. 형성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아직 형성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해도 오늘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느낌만 들어주세요. 형성권이라는 권리는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어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서 효과가 발생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형성권. 그러면 이 상계가 이거 뭐예요? 여러분 평소 알고 있는 상계가 뭡니까? A가 B한테 100만 원 받을 거 있고 B가 또 다른 어떤 법률 관계로 60을 받을 게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B, 먼저 변제기 도래해서 B 보고 100만 원 갚아 그러니까 B가 뭐라 합니까? 나도 너한테 예전에 물품 공급하고 60 받을 거 있으니까 요 범위 내에서 뭐 하자? 까자. 이거 뭐예요? 이게 상계. 예? 자, 그럼 얼마만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40만 원만 주면 된다. 평소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이런 상계 치면서 상대방이 동의받을 필요 없거든. 일방적 의사표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이 갑자기 뭔가를 꺼내면서 상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이 꺼낸 게 뭘까요? 을이 사업할 때 발행했던 어음 있죠. 이 어음을 아주 헐값에 몰래 헐값에 할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액면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몰래 수집을 한 거야. 네? 채무자가 누굽니까? 그 어음에 대한 채무자 누구예요? 누가 발행했다고? 을이. 그러니까 을이 갚아야 될 채무자가 되고 갑이 어음을 몰래 수집했으니까 어음 소지인이니까 이걸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권법에 가면.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어음을 딱 꺼내놓고 상계 쳤는데 그 어음의 액면가 액수가 딱 이래갖고 딱 맞는 거야. 네? 자기가 그걸 수집할 때 들인 돈은 3, 4천만 원밖에 안 돼. 제 말 이해하시나요? 네?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 을의 입장에서는 그죠?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휴지 조각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물론 자기 책임이긴 하지만 네? 자, 과연 이 갑의 그러니까 을이 억울하니까 이래서 이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 상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이 상계는 권리남용이다. 결론적으로. 이 형성권 행사는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권리남용이다. 그래서 형성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효과 발생이 부정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문제는. 돌려줄 보증금 일단 돌려주고 그 어음 채권 채무는 별개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을만 충격받은 게 아니라 을 밑에 있던 직원들 그죠? 몽땅 충격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입니다. 근데 이 사례는 여러분 실제 시험에 이게 사례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판례가 제가 소개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판례는 체크를 할 것은 아닙니다. 자, 좀 이따가 확인시켜드리고 가로 3번. 가로 3번 여러분 친권행사 가로치고 친권행사 가로치고 예? 남용이 되면 자 어디에 밑줄? 친권상실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다. 자 친권상실 선고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친권상실 선고 그 친권상실 밑에다가 또는입니다. 일시정지 이게 이제 제가 깜빡하고 이 넣지를 원고 작업하다가 깜빡하고 놓쳐버렸어요. 이게 일시정지가 최근에 이제 민법이 개정되면서 요게 추가가 됐거든. 친권상실 또는 뭐라고요? 일시정지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권의 남용 뭡니까? 이제 좀 뭐 사건이 없어서 다행히 없어서 지금 안 나오는 건지 있는데 지금 포착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해서도 계속 터진 게 뭡니까?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학대. 그렇죠? 그것도
우리 콩쥐팥쥐 얘기처럼 계부, 계모에 의한 학대보다도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심지어는 얘가 좀 안 좋아 죄송합니다만은 냉장고에 시신을 자기 아이 시신 유기를 했다가 냉동고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에? 남자 아이는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자기 친부모에 의해서 그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이 부모는 구속됐고, 그죠? 구속됐죠. 그 여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모와의 사이에 뭐가 됐을까요? 친권 상실 선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권 상실이라는 것은요, 종래는 어떻게 왔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인데 이 친권을 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을 누가 끊느냐? 사법부인 가정법원 판사가 인간의 힘으로 이 관계를 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는다는 것은 친권 상실 선고는 곧 연을 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다 바뀌었어요.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갖고요. 워낙 그런 사고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친권 상실 선고가 지금 상실이 빈도가 좀 많아졌는데, 그래서 그 사건은 실제로 부모와 그 누굽니까? 그 여동생이 있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인데 친권 상실 선고 내려버렸고요. 얘는 이제 아동보호소 해서 그 친척에 의해서 또 이렇게 보호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좀 벗어났는데, 그래서 이 친권이 남용이 되면요, 이건 이제 주로 학대를 여러분 연상하시면 될 텐데,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 선고를 받는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끝에 924조라는 조문의 숫자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 924조는, 민법 924조는 저 가족법 쪽인데요, 뭐냐면, 권리가 남용되었을 때, 상실 선고를 받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권리는 뭐냐? 권리가 남용되었을 때, 민법이 상실시킬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권리는 다음 중 무엇이냐면 정답은 친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끝에 조문의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까지는, 됐습니다. 이제 판례는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 문제 한번 보시죠. 그게 문제 25페이지 문제 1번 문제 1번. 자, 기출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하죠.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번 사적 자체 원칙상. 사적 자체 원칙은요, 다른 말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랍니다. 우리 채권법 가면 다 나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신의 측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여러분,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일주일 간격이 지금 벌어져 갖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인데, 자, 여러분 기억이 조금 사라졌을 수 있는데, 16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자, 빠른 속도로 복습. 16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 남용은 규정 자체가 어떤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란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적용 배제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신의칙 같은 것은 적용하지 말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25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계약 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여러분, 법률행위 해석하면은 나중에 법률행위에서 공부한다 했는데 제가 106조에서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목사, 임신, 요 순서 표현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들은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구체적인 설명은 법률행위 가서 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법률행위의 해석 순서, 법률행위의 해석 순서. 법률행위의 해석. 자, 아직은 이해 못합니다. 해석 순서를 알라고 했는데, 목적, 사실인, 관습. 이 뭐 할 때 이 설명 나왔냐면,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 차이할 때. 응? 그 다음에 임의법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조리. 그래서요. 자, 지금 여러분 메모 안 하셔도 아마 앞에 어딘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고, 또 나중에 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서 법률행위 해석함이 106조인데 당사자 진을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보세요. 목사, 임신 마지막 순서가 신의칙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자, 나와서요. 계속적 거래. 여기 칠판 여러분 계속적 보증, 계속적 거래,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 그럼 바로 끝으로 가도 됩니다. 자, 뭐라 되어 있어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아까 약속한 거 있죠?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확정 채무 내지 특정 채무 나오면 없다.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 원칙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지난주에 했던 것.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즉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어떠세요? 맞죠? 예, 옳고 정답입니다. 그 다음 5번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나머지 다 틀리고 4번만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시죠. 여러분 거기 아직 여러분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18회 기출은요 재작년이고요. 그죠? 2번 문제 20회는 올해 출제죠. 올해 문제죠. 예, 지난 7월에 출제됐던 문제. 그래서 가장 최근 문제는 빠짐없이 수록을 했습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1번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방금 보셨는데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렇죠? 1번 틀렸고 2번. 자, 2번 요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투자신탁회사. 자, A 투신사가 고객 B와 수익보장약정을 했다가 보상해주지 못하겠다고 돌변한 거 기억나시죠? 과연 이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반할 것 같은데 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라고 해버리면 강행법규의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자, 그 지문입니다. 2번 보세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신의칙에 여러분 대답하시죠.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라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인지청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권은 실효된다. 인지청권 여러분 실효의 원칙 적용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서 이제 혼인 외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빠가 아버지가 세월이 지나도 그 자식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와서 인지청권 행사 안 하겠지? 자식으로 받아달라 소리 안 하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얼마 후에 그 자식이 장성에서 찾아온 거예요. 네, 아들로 받아주세요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했던 그 얘기죠, 그죠? 그랬을 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 인지청구를 소멸시킬 수 있느냐? 아닙니다. 실효의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신의칙은 사인 간의 즉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만 적용되므로 하면 의심해야 돼요. 신의성실 원칙은 우리 민법에서 주로 적용이 되지만 나아가서 어떤 관계? 공법 관계도 적용된다. 법 영역 전체도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행정법률 관계라는 것은요.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의 관청행위 이건 한마디로 해서 공법관계, 행정법관계, 공법관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신의칙은 널리 공법관계도 적용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번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이거 뭡니까? 아까 왜 안심시켜놓고 채권자한테 안심시켜놓고 그야말로 소멸시효 딱 완성되니까 이제 와서 주장하는 거예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거. 자, 그럼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맞습니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 채무자의 그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좀 어렵죠, 그죠? 자, 이제
지금까지 본 부분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효력이 있는데, 이 효력은요, 이건 출제 빈도는 좀 극히 떨어집니다. 글쎄요, 한 5, 6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한 문제가 아니라 5개 지문 중에 한 2개 정도 걸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자, 부담 없이 들으시죠. 시에 대한 효력이 있고, 인에 대한 효력이 있고, 장소적 효력이 있습니다. 장소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에 대한 효력은요, 이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요, 뭐냐면, 우리 민법이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됐는데, 이것을 이제 현행민법이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민법을 현행민법. 그래서 이제 60년 1월부터 시행돼가지고 그 사이에 개정을 이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민법전이 지금 있는데요. 그 이전에 적용됐던 민법을 구민법이라 합니다. 자, 부담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구민법의 존재는 뭐냐면 일본 민법이 조선 민사령이란 탈을 쓰고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로 건너와가지고 조선 민사령이라는 탈을 쓰고 그런 이름으로 적용됐던 민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 교수들은 이 구민법을 그냥 일본 민법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의용민법이다. 의용군 할 때 그 의용 있죠? 의용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시험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민법은 이 시에 대한 효력을 어떻게 보냐면 본법 시행일 이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민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현행민법 적용된다. 그런데 본법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소급 입법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미 구법에 의해서 효력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말이 좀 복잡하죠. 다시 표현합니다. 자, 현행민법은 본래는 시행일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다 적용되지만 본법 시행일 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해서 거꾸로 소급해 올라가서 적용된다는 현행민법이 소급해 올라가서 구민법 하에서 민사관계도 적용될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소급 입법의 태도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해서 이미 효력이 생겨버린 것에 대해서는 굳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법률 이걸 뭐라 한다고요?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 하나 치세요. 네, 뭐냐면, 자, 시에 대한 효력의 마지막 줄에, 네 번째 줄에, 실질적으로는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한 것과 같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그럼 불소급의 원칙이 무슨 뜻이죠? 네? 법 시행일 이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소급 입법의 소급표를 부여해버리면 심각해지는 법 영역이 있어요. 형법 같은 경우에는요, 형법. 어제까지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어제까지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오늘 형벌 법규를 하나 만들어서, 형벌 조문 하나 만들어서 어제 한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해버리는. 그것은 이 형법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제, 구민법 이전에,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소급입법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구법에서 효력이 이미 민사관계 효력이 생긴 것은 그렇지 않다. 미치지 않는다.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무슨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요? 불소급 원칙. 자,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일단. 그런데 이게 참 성가시죠.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어쩌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문에 한 줄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설명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불소급 원칙을 채택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는요 요건 이제 위에 것 시는 안 나와도 4, 5년 5, 6년에 한 번 정도 지문에 나온다면 요게 가끔 나와요. 인. 자, 그래서 이건 거기 보시면 속인주의라고 있죠. 가로 1번에. 자, 모든 한국 국적을 가지는 자에게 적용 밑줄 치고 모든 한국 국적을 가지는 자에게 우리 민법 적용. 이걸 뭘 한다고요? 속인주의랍니다. 한자로 되어 있죠? 네, 끝에 속인주의.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에게도 우리 민법 적용된다. 그죠? 이걸 속인주의라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 위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걸 뭘 한다고요? 속지주의. 땅지자에서 속지주의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속인주의, 속지주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소적 효력은 이건 뭐 문제되지 않죠. 우리나라 영토 전체에 민법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이제 장소적 효력입니다. 네. 네. 자, 그다음 여러분 민법상 권리. 자, 조금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자, 민법상 권리. 자, 권리의 분류, 내용상 분류. 그다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28페이지. 작용에 한 분류 이렇게 돼 있죠. 이 권리의 분류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출제가 되면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바로 지금 작용에 한 분류 있죠. 28페이지 하단에. 자, 작용에 한 분류, 작용 위에다가 다른 말로 효력에 의한 분류, 효력이라고도 합니다. 효력상 분류라고도 해요. 작용에 따른 분류 또는 효력상 분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여기다가 별 2개 다십니다. 자, 별 2개 달아주세요. 시험 문제 출제가 가장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내용상 분류는 여러분 뭐 부담 없이 한번 봅니다. 인격권이라는 게 있죠. 자, 27페이지 제일 밑으로 돌아와서 인격권은 여러분이나 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생명권, 신체권, 명예권 있고 정조권, 그다음에 초상권 이런 거 있죠. 뭐 사진 함부로 그렇죠. 뭐 셀카 찍는다다가 뒤에 있는 사람 얼굴 그냥 그대로 나오게끔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다 어떤 사람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함부로 남의 얼굴 그러니까 그게 초상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시험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인격권이랍니다. 인격권.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 보세요. 자, 체크하는 거 없습니다. 가족권 내지 신분권이라는 것은 친상법에서 나오는 권리예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아까 뭐랬죠? 친권, 남용되면 상실 내지 상실 선고 내지는 일시 정지 선고 받을 수도 있다는 아까 친권 있었죠? 그 다음에 부부 사이 동거청권, 뭐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또 그 자녀들을 만날 수 있고 뭐 이렇게 전화도 통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거 뭡니까? 면접 교섭권 이런 거 여러분 시험범위 아닙니다. 이런 권리들이 무슨 권리라고요? 친족권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상속권 하면 재산 상속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는 호주 상속이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재산 상속. 그래서 이런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가족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이라면요. 이것은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되는 권리입니다. 자, 재산권, 물권, 준물권, 채권 이거 쭉 나오는데 여기서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다. 물권, 채권법 갖다 돌아오면 다 아는 것이다. 자, 밑줄은 하나 가볍게 칠 부분이 뭐냐. 재산권의 첫 줄에 보면 끝에 무슨 성격이 있다 했어요?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지는 권리. 거기다가 가볍게 밑줄 한번 쳐봤습니다.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는 권리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원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주로 이제 우리가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사단법인 단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서 이익배당 청구권 이것을 자의권 합니다.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문제 출제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자, 그런 권리들이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내용상 분류를 하고요.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반드시 시험 나오는 작용에 한 분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